쪽 보세요. 그 정보의 특성 있죠, 그죠? 근본적 특성. 근본 21쪽의 정보의 특성입니다. 그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근본적 특성은 두 가지, 그죠? 목적 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그 목적 적합성에서 하부 두 가지, 그죠? 세 가지.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종료성. 그죠? 예측 가치, 확인 가치, 종료성. 그게 근본적 특성이랍니다. 그 확인 가치 있죠, 그죠? 예, 그거 보면 이제 예측 가치, 예측 가치, 확인 가치, 그리고 종료성. 요 세 가지입니다. 예, 확인 가치. 요 확인 가치, 요 우리가 피드백 가치다. 가끔 이렇게도 나옵니다. 피드백. 그죠? 어떠한 우리가 그 원인과 결과, 예, 피드백까지 수정 가치. 예. 이 영어죠, 그죠? 많이 들어봤죠, 그죠? 피드. 앞으로 피드 나갔다가 백, 뒤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백. 이제 어떤 확인하고 수정한다 이 말이죠. 예측했다고 수정, 결과치를 확인하는 걸 피드백 가치다. 보강적 특성 네 가지. 비교, 검정, 적시, 이해. 시작. 비교, 검정, 적시, 이해. 그 네 가지. 그 하나 조금 이제 그 구체 좀 하나 그 체크하실 거는 비교 가능성이 있죠, 그죠? 비교성. 비교 가능성이라 하는 거는 요거죠. 비교 가능성이라 하는 거는 기업 간의 비교 가능성일까요? 기관별 비교 가능성일까요? 비교성 하는 거는. 예, 그렇죠. 요겁니다. 기관별. 요거요. 기업 간 하는 거는, 그죠? 기업 간 하는,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기업 간에, 요거 이제 국제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통일성 이야기고, 여기 이제 계속성이죠. 이건 똑같은 방법으로 하란 말 아닙니다. 그죠? 기업 간의 비교성이라는 거는, 요거는 어떤 기준, 법을 준수하면서 법 규정에 따라서 그죠? 회계 처리하라. 그게 이제 기업 간 비교성이고, 요게 계속성이죠. 그죠? 기관별. 기업 간의 방법은 달리 선택할 수 있잖아. 그죠? A 기업은 뭐 정액법, B 기업은 정률법, 이런 식으로. 다음, 포괄적 요인은 원가. 그죠? 포괄적 제약 요인은 원가다. 한마디 원가. 그죠? 그 뜻은 효익이 비용보다 크다. 경제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 재무제표의 요소,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그죠? 이런 거. 아래 그 인식과 측정 나오죠, 그죠? 우리가 인식한다. 자산, 부채를 인식한다는 것은 항상, 예, 효익의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그죠? 이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또 금액을 우리가 측정 가능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항상 요걸 세 가지를 우리가 인식 요건이라 합니다. 자산은 효익, 유입, 측정. 부채는 뭐죠? 유입 대신에 유출, 그죠? 효익, 유출, 측정. 요게 이제 부채 인식 요건이다. 효익, 유입, 측정. 요거는 이제 자산의 인식 요건이다. 또는 뭐 수익의 인식 요건이다. 이래도 자산하면 항상 수익과 같이 되는 거죠. 같이 비례하는 거니까. 유출 요거는 부채 인식 요건이다. 또는 비용, 요거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요 측정이 있잖아. 그죠? 요 측정, 금액을 측정하는 거는 요거는 취득 원가로 하느냐, 그죠? 시가로 할 거냐. 여기 대표적인 거잖아. 그죠? 우리가 취득 원가를 하는 걸 뭐라 하죠? 원가법. 시가를 하는 걸 무슨 법?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으로 하는 거 저가법이라죠. 그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요 원가법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역사적 원가. 역사적 원가를 하고, 요걸 우리가 시가법을 세 가지로 구분하죠. 그죠? 요거 세 가지, 그죠? 현행 원가. 현행 원가,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또 실현 가치. 현재 가치와 오늘 현재 내가 팔면은 받을 수 있는 돈, 그걸 뭐라 한다? 실현 가치. 그죠? 시가법이다. 예. 그 이제 원가는 역사적 원가고 시가는 현행 원가, 실현 가치, 현재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주고, 그죠? 장기성 자산은 모두 현재 가치로 표시해야 됩니다. 아래 회계 원칙.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계 원칙은 회계 실무의 규범이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고 다수 권위자의 지지를 얻어야 되고 일반적 수용성을 지녀야 된다. 우리나라 회계 원칙은 국제의 기준이다. 그죠? 그 회계 원칙 내용은 역사적 원가, 수익 인식 원가,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 완전 공시의 원칙이 있다. 회계 실무, 그건 원칙에 따르는 이제 예외죠. 예외로서 인정되는 건 회계 관습이 있다. 그게 바로 중요성, 보수주의, 업종별 관행 세 가지. 중요성, 금액이 크고 적고, 보수주의 하면은 이익이 작은 거죠. 업종별 관행도 중시한다. 그죠? 다음, 뒤로 가면은 회계 이론에서 회계 원칙을 제정하고 회계 실무를 이끌어내는 거 우리가 연역법, 접근법이라 하고 반대로 회계 실무를 관찰해서 회계 원칙을 정하고 그에 따른 이 회계를 이론화한 걸 우리가 귀납적이다. 그런 표현합니다. 그 아래 보면 일반적으로 있는 회계 원칙 우리가 개입이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의 기준이죠. 그죠? 아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보면은 그 이제 재무회계 개념 체계다. 이런 걸 이제 개념 체계를 한다. 지금까지 한 거, 그죠? 이걸 묶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묶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회계 원리, 재무회계, 요걸 개념 체계, 개념 체계를 한다. 그죠? 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를 제정한 목적은 뭐냐? 어떠한 일관적인 지침, 기본적인 방향 제시다. 그럼 이런 지침이나 방향은 누구에게? 첫째는 법을 만드는 사람에게, 그죠? 제정자에게. 두 번째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에게. 세 번째는 재무제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는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죠? 또 하나, 요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IFRS 국제의 기준하고 이게 만약에 항상 같아야 되겠죠. 그죠? 요게 만약에 틀리는 경우는 뭐가 우선한다 그랬죠? 뭐가 우선하죠? 요게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는 어느 게 우선한다? 예? 법이 우선합니다. 예, 항상 이 법이 우선한다. 알겠죠? 요게 우선한다. 요거 작성자는 누구죠? 경영자. 경영자고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의견이 네 가지 있다. 예, 잘 됐다. 그걸 뭐라 했죠? 우리 적정 의견. 조금 잘못됐다. 한정 의견. 많이 잘못됐다. 부적정 의견. 그죠? 의견, 어떤 감사의 제안을 받았다. 의견 거절할 수 있다. 네 가지. 그죠? 예, 요런 겁니다. 그죠? 다음 뒤로 한번 가보세요. 22쪽에 그 포인트 2번에 보면은 정보의 질적 특성 간에 야기되는 상충관계라 그랬죠. 상충관계라는 건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서로 충돌한다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취득 원가와 시가는 이게 장점이 뭐죠? 이거는 취득 원가는 신뢰성이 높다. 그죠? 믿을 수 있잖아. 이거는 검증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죠? 목적에 적합하죠. 목적 적합성이 높다 이랍니다. 그 취득 원가를 우리가 기재를 하면은 신뢰성은 높지만은 목적 적합성은 떨어지고 요 시가로 기재하게 되면은 목적에 적합하지만 현재 가치에는 적합한데 신뢰성은 떨어진다. 그죠?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이런 우리가 상충관계라 이랍니다. 서로 충돌한다.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그죠? 그게 아래 박스 한번 보세요. 원가와 시가. 그게 바로 대표적인 우리가 상충관계를 하고, 결산 보고서는 신뢰성이 높겠죠. 그죠? 결산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죠? 이익이 얼마다. 그래, 중간 보고서는 요거는 목적에는 적합하지만 신뢰성은 떨어지죠. 공사 수익도 완성 기준, 완성되고 나서 이익이 얼마 생겼다. 그게 신뢰성은 높겠죠. 그죠? 진행 기준은 목적 적합하고, 순익 개념에서 현금 기준, 현금이 들어왔다. 요게 말하면 신뢰성은 높죠. 그죠? 발생 기준 하면 이게 목적 적합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원가법은 신뢰성이 높고 지분법은 목적 적합성이 높다. 네. 다음 포인트 3번. 그 키에 보면은 재무제표 작성할 때 일반적인 사항, 즉 재무제표의 표시 1번. 공정하게 표시하세요. 당연하잖아. 그죠? 예, 국제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두 번째, 계속 기업을 전제로 작성한다. 발생기준 회계가 원칙이다. 따라서 현금 흐름 정보를 제외하고, 현금 흐름 정보가 현금 흐름표죠. 현금 흐름표는 현금 기준. 제외하고는 발생기준 회계를 사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서, 그죠? 구분 표시하고, 상계, 우리 법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지 않는 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지 아니한다. 보고빈도는 전체 재무제표는 적어도 1년마다 작성한다. 그죠? 또 실무에서는 52주도 결국 1년이잖아. 그죠? 물론 이제 하루 이틀 차이는 납니다. 1년이 52주 나오죠. 그죠? 52주도 허용한다. 비교정보, 그 법에서 허용하거나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무제표에 보고되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그랬죠. 그죠? 우리 항상 요 작성할 때는 현금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현금이 100원이면은 작년 이맘때, 작년에는 90원이었다. 요걸 항상 요래 비교하는 형식으로. 은행 예금이 지금 오늘 현재는 200원인데 작년 이맘때, 이때는 300원이었다. 이렇게 비교, 모든 금액에 대하여 비교 정보를 공시한다. 8번, 표시의 계속성, 기업의 명칭이나 보고 기간 등도 이런 거는 한번 선택했으면은 계속 하세요. 자꾸 바꿔버리면은, 그죠? 말하면 정보 이용자가 혼란이 생기잖아. 그죠? 그래서 항상 한번 정하면은 계속성을 유지하세요. 아래, 자산과 부채는 모두 뭐죠? 유동과 비유동 순서에 따른다. 그게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의 원칙. 그죠? 2번과 3번은 예외. 동그라미 1번은 원칙이고 2번과 3번은 예외입니다. 유동성 순서 혼합 표시하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그죠? 자, 원칙이 뭐라 그랬죠? 유동과 비유동입니다. 유동과 비유동. 기간은 몇 년? 1년이다. 그죠? 우리가 1년 내에 현금화 될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라 하고 1년 후에 현금화 될 수 있는 걸 뭐라 하죠? 비유동이다. 그러잖아. 그죠? 1년. 그런데 여기 예외가 하나 있죠. 그죠? 1년 기준이 원칙이네. 예외. 그 밑에 재고 자산이나 매출 채권이나 매입 채무나 미지급 비용 이런 거는 12개월이 조금 지날 수 있잖아. 그죠? 우리가 물건을 팔다 보면은 외상값 같은 경우, 그죠? 12개월이 조금 지나거나 하더라도 이거는 뭐로 분류한다?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세요. 이래서 알겠죠? 요게 꼭 1년을 우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재고자산이나 매출채권이나 매입채무나 그리고 미지급 비용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1년이 조금 지나더라도 비유동을 구분하지 말고 어떤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죠? 유동자산으로 분류하자. 정해놓은 겁니다. 아, 요런 거는 유동자산이구나. 다음 뒤로 가서 24쪽에 그 회계 관습에서 그 회계 관습 읽어보세요. 회계 관습이란 논리적 타당성은 없다. 그죠? 어떤 우리가 논리적 타당성을 찾기 어렵죠. 예,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건데, 회계 원칙은 논리적 검증을 거친 후에 성립되었다는 점에서 회계 관습하고는 구별된다.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흔히 이제, 수정된 회계 원칙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아래 보수주의. 보수주의라 하는 거는 우리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죠? 이익을 어떻게 하는 거다? 적게 보고하는 거. 그 이익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자산이 작아야 되겠죠? 수익도 작아야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부채는 커야 되죠. 예, 비용도 커야 된다. 이게 보수주의다. 그죠? 보수주의다. 간단하게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 그죠? 예, 그런데 그 찾아보세요. 기업이 내재하고 있는 불확실성과 위험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대처적인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재무적 기초를 경고하는 관점에 따라 이게 바로 보수주의입니다. 재무적 기초를 경고하는 관점에 따라 회계처다. 초기에 요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는 것은 결국은 초기에 초기입니다. 초기 알겠죠? 초기에 이익을 적게 계산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항상 초기에 이익을 적게 계산해서 말하면은 기업의 세금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어떤 재무적 어떤 그 경고성, 재무적 현금화를 좀 많이 보유함으로써 예, 재무적으로 좀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그죠? 경고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보수주의다. 그죠? 예, 아래 그 장점에 보면은 기업의 재무 구조를 견고히 한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죠? 논리적 일관성이나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당연하죠. 그죠? 어떤 거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 처리하는 그 담당자가 어떤 개인의 의견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예, 그 사람이 자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디귿에 가서 회계 정보가 왜곡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비교성의 떨어지고 해치고 그죠? 또 이익 조작 등의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아래 보면은 보수주의에 대한 사례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외에도 많습니다. 알겠죠? 보수주의는 요거잖아. 그죠? 우리가 보수주의는 전부 요건데 여기에 대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보수주의 하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정액법이냐? 예. 정액법이 보수주의입니까? 정률법이 보수주의입니까? 정액법일까요? 정률법일까요? 어느 게 보수주의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초기에 어느 게 감가상각비 맞냐 하는 거잖아. 그죠? 이거는 감가상각비잖아. 그죠? 정액법처럼 하는 감가상각비는 초기에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 문제잖아. 그죠?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은 커야 되죠. 비용이 큰 게 어느 쪽이죠? 그렇지. 이거잖아. 정률법이잖아. 그죠? 이게 보수주의다. 알겠죠? 그래, 비용이 커야 되잖아. 이런 거. 이게 보수주의.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거기 보면은, 예, 디귿이 나와 있죠. 저해법 대신에 체감잔해법. 체감잔해법이 이제 이정년, 이중체감법, 정률법, 연수학계법이다. 그죠? 리얼. 그 리얼에 보면은 자본적 지출이 보수주의냐, 수익적 지출이 보수주의냐.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잖아. 그죠? 요거는 자산 처리하는 거고, 요거는 뭐로 처리하는 거죠? 비용 처리하는 거잖아. 그럼 자산 처리하면 자산이 커져버리죠. 아니잖아. 그죠? 비용으로 처리해야 비용이 커져. 요거는 맞네. 그죠? 수익이죠. 요게 바로 우리, 그죠? 보수주의다. 이걸로 처리해버리면 자산이 되잖아. 그러면 자산이 커져버리면 아니잖아. 그 자산이 작아져야 되죠. 비용으로 처리하면 비용은 커지죠. 그러니 보수주의 맞잖아. 그죠?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예, 또 이제 이래 나오는데, 이런 게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우리 할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보수주의 나오면은 항상 요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여기다가 하고 알겠죠? 그리고 요 보수주의 아닌 것 일단 아닌 거 찾아봐라 하면은 요거 아닌 거 이제 바로 예, 우리 방금 했던 이런 거 있잖아. 성급, 선수, 미수, 미직업. 아, 이거는 무슨 주의죠? 발생주의. 발생주의 또는 뭐 발생기주의다. 그죠? 요건 아니다 하는 정도 아시고. 문제가 워낙 이게 종류가 많다 보니까 다 암기를 못 합니다. 예. 이런 거, 아, 감가상각이 커지는 거다, 비용이 커지는 거다, 이런 게 보수주의구나. 그렇게 내 안에 내용들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죠? 두 번째, 중요성이다, 그죠? 아, 이거는 금액이 크다, 적다. 주로 이제 금액이죠, 그죠? 업종별 관행도 중시한다. 은행에서는 뭐 현금 기준 이런 겁니다. 예. 다음 아래 포인트 5번. 5번은 딱 보니까, 그죠? 넘겨보세요. 26쪽에 손익계산서 양식 1번 단일 손익계산서가 있고 두 개의 손익계산서가 있다. 그죠? 예, 또 하나 특별 손익은 표시 안 한다. 한 회계 기간에 인식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은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그랬죠. 그죠? 그 우리가 수익과 비용은 모두 뭐다? 단기 손익이죠. 단기의 손실과 이익으로 인식한다. 단 여기서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뭐죠? 기타 손익. 기타 손익인데 요걸 우리는 기타 뭐라 했죠? 포괄 손익. 그죠? 요거는 내년 이후에 손익이 되는 거. 그죠? 요거는 단기 손익이다. 그죠? 개념이 다르죠. 그죠? 예. 예, 기타 포괄 손익 하면은 뭐죠? 해매, 파재보. 그렇죠? 그 손익계산서 요거 우리 요 정도는 또 뭐 아는 겁니다. 그죠? 요 손익계산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전체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익에서 지출한 비용, 요 비용을 빼고 나면은 요걸 뭐라 하죠? 단기순이익, 예, 단기순이익이다. 이 단기순이익에다가 기타 포괄이익, 기타 포괄이익이 있으면 이익은 더하고, 그죠? 기타 포괄 손실이 있으면 빼고, 요거 더하고 뺀 걸 뭐라 하죠? 총포괄이익. 총포괄이익을 한다. 이렇게 여기 손익계산서 포괄 손익계산서입니다. 다음에 그게 6번 비용의 분류다. 그죠? 아, 두 가지 있잖아요. 성격별 분류와 기능별 분류다. 그죠? 요거 비용 분류하는 거. 요 비용을 우리가 분류하는 양식이 두 가지 있더라. 하나는 요거 비용. 그죠? 요거 성격별 분류. 성격별 분류가 있고 하나는 기능별 분류다. 요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매출원가를 따로 표시해야 되니까 이건 매출원가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예. 이건 우리가 기능별 분류를 하는 거는 요거는 과정별 분류고 요거는 성격 자체가 있죠. 뭐 잡비, 성격이 드러나죠. 그죠? 잡비가 뭐다? 광고료, 뭔지 알잖아. 그죠? 아, 광고비구나. 그죠? 잡비, 광고료, 대본 알 수 있잖아. 그죠? 예, 이런 거. 뭐, 기타. 그죠? 소모품비. 소모성 있는 자산, 이런 비용이다. 그죠? 등등,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성격 분류고, 기능별 분류를 하는 거요. 과정이다. 그죠? 예, 현지에서 내가 사올 때, 돈이 얼마 들어갔고, 요걸 운송하면서 얼마 또 들어갔고, 가져와서 보관하면서 얼마 더 갔다. 이렇게 나누는 걸 우리가 기능별 분류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누는데 과정별로 나눴을 때는 또 반드시 그죠? 요걸 또 요 사올 때 요게 잡비 얼마 들어갔다. 광고비 얼마. 그죠? 소모품이 얼마. 이렇게 또 세분화 또 해야 되죠. 그죠? 요게 잡비가 얼마, 광고료 얼마, 소모품이 얼마 이런 식으로. 잡비가 얼마, 광고료 얼마, 소비료 이런 식으로 세분한다. 그죠? 그래서 기능별로 분류한 경우에는
성격별로 다시 뭐 해야 된다? 재분류하여야 한다. 요 방법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복잡죠? 여기 복잡죠, 그죠? 그렇지만은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요 방법이 무슨 정보다?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그죠? 두 가지로 나눈다. 예, 요게 성격별과 기능별 분류다. 그죠? 요렇게 우리가 이제 핵심 포인트 요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 관련되는 그 문제하고 용어 항상 여러분들은 그 요약 그 이론 요약이 있죠. 요걸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약하고 그 포인트 문제 요약에 따른 가장 기본 문제. 그게 바로 포인트 문제다. 그죠? 요거 이해하면서 요 문제 풀어보면 되잖아. 그죠? 이걸 항상 요걸 가장 중시해야 되죠. 모든 게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요약. 알겠죠? 자, 27페이지 아래 1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회계 재정기구가 회계지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에 있어서 기본적 방향과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맞죠? 두 번째 감사인이 감사 의견을 표명하기 위하여 회계기준 적용의 적정성을 판단하거나 그 기준이 미비된 것 또는 경제적 사건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의견 형성의 기초가 되는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맞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그 작성된 재무제표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고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특정 회계 기준 여기서 말하는 특정 회계 기준이 바로 우리나라는 뭐죠? 국제 회계 기준과 상충된다. 틀린다. 그죠? 틀리면은 뭐가 우선한다 그랬죠? 특정 회계 기준이 우선해줘. 근데 재무회계 개념 체계가 우선한다. 틀렸네. 4번.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또 지침을 제공한다. 그죠? 예, 다음 넘겨보세요. 2번. 회계 가정의 일반적 성격 중에서 잘못된 거 찾아보세요. 일반적 성격입니다. 그죠? 회계 가정은 계속 기업이라 그랬죠. 이론 구조를 수립하는 토대가 되고 회계 관습으로부터 생성 발전되었고 경제 환경에 따라 변화한다. 그죠? 검증될 수 없는 가설이고 명백한 사실이 아니죠. 네, 틀렸다. 3번 우리 회계 기준에서 계속성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계속성의 준수 우리는 한번 선택은 자유지만은 한번 선택하면은 계속 적용한다. 그죠? 그 계속성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 요 계속성을 따라야 된다. 그죠? 첫째, 이익 조작을 방지한다. 그죠? 그 이익 조작을 방지하고, 그죠?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비교성은 뭐죠? 기업 간입니까? 기간별입니까? 그렇죠. 기간별. 두 가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답을 찾아보고 1번. 재무제표를 적당한 시기에 제공, 이건 아니죠. 수입 비용을 대응하기 위해 이것도 아니고, 환회계안에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었는가 이것도 아니고, 기간별 비교 나왔네. 4번 정답. 기업의 재무적 기초를 견고하기 위한 이게 바로 보수주의. 그죠? 4번.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보강적 특성이 아닌 것. 보강적 특성하면 비교, 검증, 적시, 이해. 아닌 거 몇 번? 3번. 5번.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거 1번. 개념체계와 회계기준이 상충되는 경우는 회계기준이 우선한다. 맞고.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되는 1차적 책임은 경영진이다. 경영자 또는 경영이 맞죠.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재무상태 변동표, 그리고 추석을 포함한다.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 주로 과거 맞죠? 그죠? 과거 사건에 대한 영향, 이걸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재무적 정보, 비재무적 정보는 비화폐성 정보.
숫자, 금액으로 표시할 수 없는 이런 거는 정보를 정하지 못한다. 그죠?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에는 기업 실체, 계속 기업, 기간별 보고의 과정이다. 아니죠. 하나 뭐라 했죠? 계속 기업. 다음 6번. 우리 국제 기준의 재무제표에 대한 용어로서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틀린 거 1번. 당기순손익이라는 거는 수입 비용을 차감한 금액 맞죠? 그죠? 수입에서 비용 빼면 당기순이익이 나오잖아. 이 당기순손익에는 기타 포괄손익 구성요소를 제외한다. 요거 당기순손익에는 여기에서 뺀 거지. 요거는 포함 안 되잖아. 그죠? 요게 당기순 여기 있으니까 요거는 포함되지만 요거는 포함 안 된다. 1번은 맞네요. 그죠? 2번 기타 포괄손익은 다른 국제 기준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수입. 그거 잘못했잖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거는 당기손익이죠.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한 손익의 요거잖아. 그죠? 요거는 당기손익이고 이거는 기타손익이잖아. 말뜻. 2번은 틀렸다. 그렇죠? 말뜻이고 틀렸죠. 그죠? 3번 재분류 조정. 다른 계정으로 다시 이제 바뀝니다. 그죠? 단기나 과기간의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되어서나 단기손익으로 재분류된 금액을 말하고 총포괄손익은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인한 기간 중에 자본의 변동으로 소유주로서 자익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인한 자본의 변동은 제외한다. 총포괄손익은 단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맞죠? 그죠? 이상 여기까지. 그것도 여기에 대한 또 복습 문제. 그 이제 거기에 저 뒤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190 한 200페이지 가야 되겠네요. 그죠? 그 204쪽에 나와 있죠. 204쪽에 보면은 거기 이론적 구조 나와 있다. 그죠? 그 한 18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죠? 204쪽에 보면은 기본 속성 나오고 그죠? 1차적 특성하고 나와 있는데 답은 제일 저 뒤에 있습니다. 예, 제일 뒤에 가면은 저 제일 끝에 가면은 그 답이 이거 해설하고 정답은 요것도 숙제. 알겠죠? 예. 요 자산과 본질 요것도 같이 해 오세요. 아까 제가 앞부분에 그것도 이제 했었잖아. 그죠? 아, 요거 아니네. 앞에네. 그죠? 제가 잘못 봤습니다. 204쪽 맞죠? 204쪽부터 해서 예, 거기에 209쪽까지네. 그죠? 네, 요것도 18문제네. 아시겠죠? 204쪽, 204쪽 맞네, 그죠? 그거 한번 해오시고,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질문 받고,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또 다시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풀어오세요. 예. 다음 이제 돌아옵니다. 31쪽. 자, 지금까지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 이제, 서론이잖아,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자산부터 이제 강론이 들어가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총론이나 총설하기도 하고 총도이다. 그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강론, 자산. 자산부터 이제 강론에 들어가죠. 그죠? 뭐 현금, 예금, 주식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그죠? 그럼 먼저 거기 보면은 자산이 뭐냐? 31페이지 보세요. 자산의 본질, 자산이 뭐냐? 자산이라는 거는 요거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다. 요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미래 돈이 될 수 있는 거. 그죠? 그래서 요걸 우리는 또 달리 표현할 때는 용역, 잠재력이다. 내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잠재된 능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게 뭐 자산의 가장 기본 본질이죠. 그죠? 예. 거기 1번 31페이지 예,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현대 회계학에서 자산 개념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어 있는 거 화폐 기준으로의 자산, 재산으로서의 자산 개념, 비용으로서의 자산 개념, 미소멸되는 원가, 미래 경제 효익 맞죠? 그죠? 5번 그죠? 그 아래 이제 재무제표 그냥 기본 요소가 나온다. 그죠? 자산이란 나오죠? 아래 설명 보세요.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좀 자주 보셔야 됩니다. 자산은 31쪽.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절대. 예, 뭐 한 읽어보면 되죠.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의하여 지배되고 미래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는 자원이다. 특징 4가지. 1번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사건으로부터 발생하고, 두 번째 물리적 형태가 있지만은 물리적 형태가 자산의 본질적 특성은 아니다. 그죠? 꼭 형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왜? 유형자산도 있고 뭐도 있죠. 무형자산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많은 자산이 소유권과 같은 법적 권리와 결부되어 있으나, 즉 법적 권리라는 거는 등기, 그죠? 등기된 거. 내 앞으로 등기된 게 내 재산이잖아. 그죠? 예, 그건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 소유권 등의 법정 권리가 자산 유무를 결정함에 있어서 최종 기준은 아니다. 우리는 등기도 있고 신용도 있잖아.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보세요. 등기가 안 되는 거 있죠. 그죠? 뭐 외상 매출금 이런 거, 바드름, 그죠? 등등 많잖아. 그죠? 대여금. 그래, 건물 같은 거, 토지는 등기가 되지만은 나머지 이런 거는 자산이지만은 등기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4번째, 일반적으로 현금의 유출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내가 토지를 하나 샀다. 토지를 샀으면 돈 주고 사야 되죠. 그죠? 현금이 나간다는 사실은 이게 당연하잖아. 그죠? 현금 주고 산. 즉, 자산의 취득과 현금의 유출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은 항상 이게 일치하지 않는다. 왜? 이걸 공짜로 받을 수도 있잖아.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그죠? 말하자면은 주주가 뭐 투자할 수도 있고, 무상. 그죠? 무상. 자산 수정 이익이라 이랍니다만은 아무튼 항상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알겠죠? 그 4가지. 그거 잘 좀 체크하시고. 다음 아래 부채. 부채는 우리 항상 12월 30일 현재, 요날 현재 부채다. 그죠? 부채, 갚아야 할 빚이다. 요 빚은 법적인 의무도 있고, 의제 의무도 있다. 항상 2가지다. 그죠? 뭐 가장 간단한 예로, 법적 의무라 하면은 뭐 AS 같은 거, 의제 의무라 하면은 우리가 경품 같은 거죠. 선물 주겠다 이런 건 이제 의무로 간주하잖아요. 이것도 당연히 부채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채는 2가지, 법적 의무도 있고 무슨 의무? 의제 의무도 있다. 그래서 그 1번에 부채는 기업이 부담하는 경제적 의무다. 맞죠? 그죠? 2번째, 의무는 구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강제력, 그게 바로 법적 의무고. 3번째, 의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나 공평한 걸 하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 그게 뭐죠? 의제 의무. 다음 4번째, 일반적으로 부채의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만은, 이건 우리 알고 있잖아. 그죠? 부채는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뭐라 하죠? 확정부채. 금액이 확정 안 되어 있는 걸 뭐라 한다? 추정부채. 요 추정부채는 2가지 있다. 그죠? 여기 뭐가 있죠? 예? 그렇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이런 거 우리가 추정부채란다. 그죠?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이런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3번째, 자본. 자본이라 하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 뺀 거. 그죠? 자산 부채 뺀 거. 수익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다. 비용은 기업에서 뭐한 돈? 지출한 돈이다. 그죠? 예, 지출한 돈. 아래 2번째. 그 2번째 문제 보기 전에 오른쪽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겁니다. 자산평가의 방법에 보면은 원가법, 역사적 원가, 시가법, 현행 원가, 저가법 있잖아. 그죠? 원가로 하면은 원가법, 시가로 하면은 시가법, 둘 중에 낮은 쪽은 저가법이다. 거기에 장점과 단점, 알겠죠?
역사적 원가로 하면은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다. 그렇죠? 미시는 이 계산 안 하죠. 그죠? 내가 취득 원가를 하니까. 시가로 하게 되면 현재 가치를 표시하다 보니까 요거는 미실은 이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죠? 그렇잖아. 그죠? 100원 주고 샀다. 시가가 지금 130원이다. 이걸 장부에다가 130으로 표시해 버리면은 요게 아직 실현 안 된 이익이잖아. 그죠? 미실현 이익이랍니다. 그 다음 저가로 하면은 보수주의죠. 재무적 구조를 경고히 할 수는 있지만은 평가 개념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원가와 시가는 서로 반대 입장입니다. 원가는 현행 가치를 표시하지 못하지만은 시가는 현행 가치를 표시하죠. 장단점이다. 그죠?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여기서 원가를 근간을 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원칙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 안 쓰고 요래 표현하는데 근간하는 거는 뿌리, 그죠? 근본 뿌리로 하고 있다. 여기 바로 원가죠. 그죠? 원가를 근간을 하고 지금 시가를 이제 요걸 이제 그죠? 근간에다가 요걸 이제 보충하고 있죠. 보충. 여기 시가다. 요게 근간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아래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그게 취득 원가를 하는 거 뭐 등도 쭉 나와 있는데 요런 거 그냥 한번 읽어 보세요. 다음 뒤로 갑니다. 그 뒤로 가면은 34쪽에 자산의 분류가 나오죠. 그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이다.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은 1년이라 그랬죠. 1년. 그 이제 항상 1년은 아니지만 예외가 있다 그랬다. 그죠? 그게 바로 영업주기다. 이랍니다. 영업주기. 정상 영업주기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미지급 비용 이런 거는 1년이 좀 지나더라도 요거는 유동자산을 분류한다. 그럼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은 물건을 사왔다. 그죠? 물건을 사와서 요걸 팔고 대금을 회수하기까지 이걸 우리는 정상 영업주기라 합니다. 사와서 팔고 대금을 회수할 때까지 우리가 정상 영업주기라 한다. 그리고 비유동자산 그 35쪽에 포인트 4번에 가면 요거 좀 잘 알아야 됩니다.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그죠? 우리 자산에서는 유동과 비유동 그거는 우리 다 아는 거고 특히 요거 그죠?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 우리 자산에서 공부하는 거는 현해주, 외상권, 그죠?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기타. 어디까지가 금융자산이죠? 네, 상품까지. 이게 금융자산이다. 여기까지 아니죠. 외상까지죠. 그죠? 네. 현금 받을 권리. 이거는 받을 권리 아니잖아. 팔아야 되지. 여기 뭐죠? 비금융자산이랍니다. 여기까지가 금융자산. 알겠죠? 여기가 비금융. 알겠죠? 외상. 상품을 하지 물건 안 팔았잖아. 돈 받을 권리 아니죠. 그죠? 금융자산이라는 거는 돈 받을 권리. 알았죠? 요거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현금 받을 권리, 요는 현금이 아닌 거. 받을 권리 아니잖아. 이거, 그죠? 비금융자산. 알겠죠? 그래서, 거기 책을 잠깐 보세요. 35쪽에 보면은, 금융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나와 있잖아. 그죠? 현금, 현금자산. 요거. 그거 보면은, 단기 손익인식 금융자산, 매도 만기, 이기잖아. 이거. 그죠? 주식. 주식이고. 그 다음 수치채권 이거잖아. 그죠? 비금융자산에서는 바로 이게 나와 있죠. 요게 무슨 자산? 재고자산. 요게 뭐죠? 유형자산. 유형자산. 요게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과 또 뭐가 있죠? 투자부동산. 그죠? 투자부동산까지. 그거 보면 그거 나와 있잖아. 그죠? 유동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 등도. 요게 바로 비유동자산이다. 말만 바꿨잖아. 그죠? 상품을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비유동자산. 자산은 다시 현금 받을 권리를 뭐라 그랬죠? 금융자산. 현금 외에 받을 권리를
비금융자산이다. 알았죠? 예. 그럼 금융자산이지만 자 이거 한번 구분해. 이거 선거금은 그러면 금융자산입니까? 비금융자산입니까? 요거 두 개는 금융자산 요게 들어갈까요? 비금융자산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현금 받을 권리 아니 계약금을 줬잖아요. 그죠? 계약금을 줬으면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뭐죠? 선물 받아야 되니까 이거 비금융자산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집세를 미리 줬으면 돈 받을 권리가 아니고 집을 사용할 권리가 생긴 거잖아. 비금융자산. 알겠죠? 예.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는 비금융자산이다. 기억하세요. 선거금과 선거비용. 예, 36쪽에 1번 유동자산만으로 구성된 거. 1번에 보면은 만기는 비유동 아니고 2번에 가니까 거기 보니까 정답이네. 그죠? 정답. 3번은 선수금은 부채, 4번에 건물 비유동 자산, 5번 투자부동산 비유동 자산, 2번 유동자산으로 분류해서는 안 되는 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매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부동산 매매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는 판매용이죠. 상품, 재고자산 맞고 1년 이내 만기가 도래하여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나 현재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그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요거 1년 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그랬죠. 유동자산. 선적지 조건으로 주문하여 운송 중인 매입 상품도 유동자산. 유효자금의 일시적 운용을 목적으로 정권시장에서 매입한 자기 사채, 자기 회사의 사채, 자기 사채나 부채의 감소로 보는 겁니다. 자산 아닙니다. 알겠죠? 자기 사채는 내가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잖아. 그죠? 자기 사채, 자기 회사 사채를 취득한 거, 사채 상환이죠. 부채. 1년 내에 처분할 목적으로 보여놓은 주식, 유동자산. 3번, 자산 부채의 측정 기준이다. 잘못된 거. 유가증권은 공정가치 시가 맞죠? 재고자산은 손실은 가능성 맞고, 장기 나왔다. 장기 나오면 뭐죠? 현재가치. 틀렸네. 3번. 장기 나오면 현재가치. 시장성 있는 거 시가, 공정가치. 한양에서는 건물을 취득 원가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외부복을 위한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것이다. 만약 건물을 처분하거나 화재나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취득 원가보다 다른 원가가 더 적합하다. 취득 원가가 아니면은 뭐죠? 시가.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취득 원가가 아니면은 다른 원가가 적합하다. 그게 시가다. 그럼 문제가 이거와 거리가 먼 거, 시가하고 거리가 먼 거, 그럼 원가하고 가까운 거 찾으면 되죠. 그죠? 뭐죠? 신뢰성. 그죠? 말. 5번, 역사적 원가에서 틀린 거, 역사적 원가는 취득 원가입니다. 그죠? 적시성 있는 정보, 이게 바로 시가는 바로 시기적절하죠. 그죠? 원가하고는 다르잖아. 옛날 거잖아. 그죠? 적시성, 이거는 거리 멉니다. 그죠? 1번 틀렸다. 이렇게 작성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제 그게 38쪽에 보시면 가운데 해설 한번 보세요. 역사적 원가의 장점과 단점 나오죠. 그죠? 취득 원가, 우리가 원가의 장점은 객관적이다. 검증 가능하다. 그 신뢰성이 높다. 그죠? 측정이 용이하다. 단점, 가격 변동을 무시함으로 공정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자산의 보유 손익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재 수익의 과거 원가가 대응됨으로써 수익 비용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고 구매력이 상회한 수치를 산술적으로 단순 합산해버린잖아. 그죠? 취득 원가를 한다는 거는 1월 1일 샀는 거나, 그죠? 뭐 5월 1일 샀는 거나, 그죠? 예, 취득 원가 그대로 해버리면 단순 합산해버리잖아. 시가를 반영 안 하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합계의 의미가 떨어진다. 그럼 역사적 원가의 장점과 단점이 나와 다시 보세요. 그 반대가 현행 원가입니다. 시가. 시가의 장점은 역사적 원가의 단점이고, 알겠죠? 시가 반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역사적 원가의 장점은 시가의 단점이 되고
단점은 장점이 돼버립니다. 반대. 그럼 이제 아래 6번. 현행원가 나왔죠. 현행원가는 시가. 시가의 큰 장점 어느 거고 가장 큰 장점. 6번에서 객관적 자료의 시가입니다. 그죠? 검증 가능성이 이거는 역사적 원가 하는 거. 이건 뭐죠? 취득 원가잖아. 1번은 취득 원가. 보유 중인 자산의 순실현 가치를 이거 시가 맞고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의 적응 능력을 표시할 수 있는 것도 시가. 자산의 공정 가치가 반드시 안 돼. 이거는 원가. 그러면 2번, 3번, 5번은 모두 시가입니다. 시가. 1번과 3번은 원가고 2번, 3번, 5번은 시가인데 문제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5번입니다. 알겠죠? 현행이익과 보유손익을 구분함으로써 가장 큰 장점은 뒷말 이거 수입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 수입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 그죠? 취득원가를 해버리면 보세요. 취득원가를 한다는 거는 5월 1일 날 샀던 걸 갖다가 오늘 팔잖아.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시가를 한다는 거는 오늘 현재 사왔던 거, 최근 샀던 걸 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입비용 대응이 잘 이루어진다. 이래 보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시가를 한다는 건 후입이죠. 후입 선출법이고. 역사적 원가, 원가를 한다는 것은 선입 선출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5번이 가장 큰 장점이다. 여기 이제 서론 부분이고, 그죠? 또 여기에 대한 우리 또 이론 문제. 그게 잠깐 보세요. 210페이지. 그거 보면 한 7문제 또 나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조금 많다. 그죠? 많지만 이런 거 좀 풀어오세요. 197페이지부터 거기 3절까지 하니까 211쪽까지네요. 그죠? 여기까지. 알겠죠? 그 문항수는 뭐 7문제하고 25문제 다 해야 48문제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그죠? 39페이지부터 현금부터